초월적 요소론 제2편 초월적 논리학 서론 초월 논리학의 이념 1. 논리학 일반에 대하여 우리 인식은 마음의 두 원천으로부터 유래한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원천은 표상들을 받아들이는 능력, 곧 인상들의 수용성이고 두 번째 원천은 이 표상들을 통해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 즉 개념들의 자발성이다. 전자에 의해 한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후자에 의해 이 대상이 마음의 순전한 규정인 저 표상과 관련하여 사고된다. 그러므로 직관과 개념들은 우리의 모든 인식의 요소들을 이룬다. 그렇게 그것들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직관이 없이는 어떠한 개념들도 또한 개념들이 없이는 어떠한 직관도 인식을 제공할 수가 없다. 이 양자는 순수하거나 경험적이다. 대상의 실제적 현전을 전제로 하는 감각을 자기 안에 함유하고 있으면 경험적인 것이고 반면에 그 표상에 아무런 감각도 섞여 있지 않으면 순수한 것이다. 감각은 감성적 인식의 진료라 일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순수한 직관만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직관되는 형식을 포함하며 순수한 개념만이 대상 일반을 사고하는 형식을 포함한다. 그런데 순수한 직관들이나 개념들만이 선험적으로 가능하며 경험적인 것들은 단지 후험적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촉발되는 한에서 표상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수용성을 감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면 이에 반해 표상들을 스스로 산출하는 능력, 바꿔 말해 인식의 자발성은 지성이다. 우리의 자연 본성상 직관은 감성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직관은 오로지 우리가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는 방식만을 갖는다. 이에 반해 감성적 직관의 대상을 사고하는 능력은 지성이다. 이 성질들 중 어느 것도 다른 것에 우선할 수 없다. 감성이 없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대상도 주어지지 않을 터이고 지성이 없다면 아무런 대상도 사고되지 않을 터이다. 내용 없는 사상들은 공허하고 개념들 없는 직관들은 맹목적이다. 따라서 그의 개념들을 감성화하는 일, 다시 말해 그 개념들에게 직관에서 대상을 부과하는 일과 그의 직관들을 지성화하는 일, 다시 말해 그 직관들을 개념들 아래로 보내는 일은 똑같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 두 능력 내지 역량은 그 기능을 서로 바꿀 수가 없다. 지성은 아무것도 직관할 수 없으며 감관들은 아무것도 사고할 수 없다. 이 양자가 통일됨으로써만 인식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양자의 각각의 몫을 뒤섞어서는 안 되며 하나를 다른 하나와 조심스럽게 분리하고 구별해야 할 큰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성 규칙들 일반의 학문, 곧 감성학과 지성 규칙들 일반의 학문, 곧 논리학을 구별한다. 그런데 논리학은 다시금 두 가지 의도에서 꾀해질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 지성 사용의 논리학으로서이고 다른 하나는 특수한 지성 사용의 논리학으로서이다. 전자는 그것들이 없으면 도무지 아무런 지성 사용도 있지 않을 단적으로 필수적인 사고의 규칙들을 내용으로 갖고 그러므로 지성이 지향하는 대상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그 대상들의 차이는 돌봄이 없이 지성 사용에 관계한다. 특수한 지성 사용의 논리학은 특정한 대상들에 관하여 올바르게 사고하는 규칙들을 내용으로 갖는다. 저 논리학은 요소, 기본 논리학, 반면에 이 논리학은 이런저런 학문의 기관이라 일컬을 수 있다. 후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문들의 예비학으로서 맨 처음에 다루는 것이지만
인간 이성의 지성에서 보면 맨 나중의 것이다. 학문이 이미 오래전에 성취되어 학문의 수정과 완전함을 위해 단지 마지막 손질이 필요한 즈음에 이성은 비로소 그것에 이르는 것이다. 대상들에 대한 한 학문을 성립시킬 규칙을 제시하려면 우리는 그 대상들을 이미 상당히 높은 정도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니 말이다. 일반 논리학은 무릇 순수 논리학이거나 응용 논리학이다. 전자에서는 우리는 그 아래에서 우리 지성이 활용되는 모든 경험적 조건들을 도외시한다. 가령 감관의 영향, 상상의 유희, 기억의 법칙들, 습관, 경향성 등의 힘, 그러니까 또한 선입견들의 원천들, 더 나아가 그로부터 어떤 인식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위조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원인들을 도외시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지성이 적용되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지성과 관계하고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일반 논리학, 그 중에서도 순수 논리학은 그러므로 순정한 선험적 원리들만을 취급하는 것이고 이성과 지성의 규준이다. 그러나 내용이야 어떻든지 간에 경험적이든 초월적이든 그것들을 사용하는 형식과 관련해서만 그러하다. 반면에 일반 논리학이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주관적인 경험적 조건들 아래에서의 지성 사용의 규칙들에 지향되어 있다면 그것은 응용 논리학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경험적 원리들을 갖는다. 비록 이 원리들이 대상들을 구별하지 않고 지성 사용에 관계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성 일반의 기준도 아니고 특수학문들의 기관도 아니고 단지 보통 지성의 일종의 정화제이다. 그러므로 일반 논리학에서 순수한 이성 이론을 형성하는 부문과 응용, 비록 역시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논리학을 형성하는 부문은 전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본래 전자만이 학문이다. 비록 그것이 지성 요소론의 강단식 서술을 필요로 하는 바처럼 간명하고 무미건조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이 논리학에서 논리학자는 항상 두 가지 규칙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한다. 1. 일반 논리학으로서 그것은 지성인식의 모든 내용과 지성인식의 대상들의 차이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사고의 순전한 형식만을 다룬다. 2. 순수 논리학으로서 그것은 어떠한 경험적 원리도 갖지 않으며 그러니까 지성의 규준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심리학으로부터는 종종 사람들이 설득당했던 것처럼 아무런 것도 끄집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증명된 교설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은 온전히 선험적으로 확실한 것일 수밖에 없다. 내가 응용 논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순수 논리학이 그를 위해 규칙을 제공하는 일정한 연습을 포함해야 한다는 이 말의 통상적인 의미에는 어긋나게 지성의 표상이고 또한 구체적인 곧 지성 사용을 방해할 수도 촉진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모두가 오직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주관의 우연적인 조건들 아래에서의 지성의 필연적 사용 규칙의 표상이다. 그것은 주의 및 주의의 장애와 결과, 착오의 근원, 의심, 의혹, 확신의 상태 등을 다룬다. 이 응용 논리학에 대한 일반 순수 논리학의 관계는 순전히 자유로운 의지의 필연적인 윤리 법칙들, 일반만을 내용으로 갖는 순수 도덕, 학이 본래적인 덕 이론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다. 덕 이론은 많든 적든 간에 사람들이 그것들에 굴복하는 감정, 경향성,
정렬의 방해들 아래에서 이 윤리 법칙들을 고찰하는 것이고 결코 참된 증명된 학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 응용 논리학과 마찬가지로 이 덕 이론은 경험적인 심리학적인 원리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초월 논리학에 대하여 이미 지적했듯이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모든 내용, 다시 말해 인식의 대상과의 모든 관계 맺음을 도외시하고 인식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의 논리적 형식, 다시 말해 사고 일반의 형식만을 고찰한다. 그런데 초월적 감성학이 밝혀주듯이 순수한 직관뿐만 아니라 경험적 직관도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순수한 사고와 경험적 사고 사이의 구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인식의 모든 내용을 도외시하지는 않는 논리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순전히 대상에 대한 순수 사고의 규칙들만을 내용으로 갖는 그런 논리학은 경험적 내용을 갖는 그런 모든 인식은 배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논리학은 대상들에 대한 우리 인식들의 근원이 그 대상들에게 귀속되지 않는 한에서 그 근원 또한 다룰 수도 있겠다. 이에 반해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이런 근원에는 관여하지 않고 표상들이 애당초 선험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 있든 아니면 단지 경험적으로 주어지든 간에 그 표상들을 지성이 사고할 때 그것들을 상호 관계시키는 데 사용하는 법칙들에 따라서만 고찰한다. 그러므로 일반 논리학은 표상들이 어디에서 유래하든 그 표상들에 적용될 수 있는 지성 형식만을 다룬다. 나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모든 고찰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만큼 사람들이 유념해야만 하는 하나의 주의를 해둔다. 곧 선험적인 모든 인식이 아니라 단지 그것들에 의해 어떤 표상들이 직관이든 개념이든 오로지 선험적으로 적용된다거나 또는 선험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러한가를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선험적 인식을 초월적, 다시 말해 인식을 가능하게 함 내지는 인식을 선험적으로 사용함이라고 일컬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간도, 공간의 어떠한 선험적인 기하학적 규정도 초월적 표상이 아니고 이런 표상들은 전혀 경험의 근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인식과 그러면서도 이 표상들은 경험의 대상들과 선험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이 초월적이라고 일컬어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공간의 대상들 일반에 대한 사용도 초월적일 터이지만 그 사용은 오로지 감관의 대상들에 국한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경험적이라 일컫는다. 그러므로 초월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의 구별은 단지 인식들의 비판에 속하며 인식들의 대상과의 관계 맺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험적으로 대상들과 관계 맺는 개념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곧 순수한 직관도 아니고 경험적 직관도 아닌 순수 사고의 작용들, 그러니까 경험적이지도 감성적이지도 않는 근원을 갖는 개념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미리 그에 의해 우리가 대상들을 온전히 선험적으로 사고하는 순수 지성 인식과 순수 이성 인식의 한 학문 이념을 갖는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의 근원과 범위와 객관적 타당성을 규정하는 그러한 학문은 초월 논리학이라고 일컬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학문은 순전히 지성과 이성의 법칙들만을 다루고 그것도 오로지 이 법칙들이 대상들과 선험적으로 관계 맺는 한에서만 그러하며
그러니까 경험적 인식이든 순수한 이성 인식이든 구별 없이 관계하는 일반 논리학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3. 일반 논리학을 분석학과 변증학으로 구분함에 대하여 그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논리학자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고 잘못 생각하여 논리학자들을 가련한 순환론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하거나 그들의 무지를, 즉 그들의 전 기술의 허망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시도했던 옛부터의 유명한 질문은 진리란 무엇인가? 이다. 여기서 진리란 곧 인식과 그 대상의 합치라는 진리의 낱말 풀이는 주어지고 전제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를 요구하는 것은 개개의 인식의 진리, 참임의 보편적이고 확실한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질문을 합리적으로 할 줄 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영리함과 통찰력 있음을 필요하고도 넉넉하게 입증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질문 자체가 불합리하여 불필요한 대답을 요구한다면 그런 질문은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의 수치는 차치하고라도 때로는 그 질문을 받은 조심성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합리한 대답을 하도록 오도하여 옛사람의 말처럼 한 사람이 숫양의 젖을 짜면 다른 사람은 그 밑에 채를 바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연출하는 결점을 갖기 때문이다. 만약 진리가 인식의 그 대상과의 합치에 있는 것이라면 그로써 이 대상은 다른 대상들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 인식이 다른 대상들에 타당할 무엇인가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인식이 관계 맺고 있는 그 대상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거짓이니 말이다. 무릇 진리의 보편적 기준이란 모든 인식들에 대해 그것들의 대상들의 구별 없이 타당할 터인 그런 기준이겠다. 그러나 이런 기준의 경우 인식의 모든 내용, 객관과의 관계 맺음은 도외시 되는데 진리는 다름 아닌 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인식들의 이 내용의 진리 징표를 묻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일임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진리에 충분하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표지를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이 또한 명백하다. 우리는 위에서 이미 인식의 내용을 인식의 진료라고 불렀으므로 진료의 면에서 인식의 진리에 관해서는 어떠한 보편적인 표지도 요구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자기 내에서 모순적이니 말이다. 그러나 모든 내용은 제외하고 순전히 형식의 면에서만 인식을 말한다면 논리학이 지성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규칙들을 개진하는 한에서 논리학이 바로 이 규칙들 안에서 진리의 기준들을 제시해야 하는 것 또한 명백하다. 왜냐하면 이 기준들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나 허위이기 때문이다. 그 경우 지성은 그의 사고의 보편적 규칙들과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충돌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단지 진리의 형식, 다시 말해 사고 일반의 형식에만 관련한 것으로 그런 한에서 전적으로 옳지만 충분하지는 못하다. 왜냐하면 어떤 인식이 논리적 형식에는 온전히 적합할지라도 다시 말해 자기 자신과는 어긋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인식은 언제나 대상에는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순전히 논리적인 기준, 곧 인식의 지성 및 이성의 보편적이고
형식적인 법칙들과의 합치는 모든 진리의 불가결의 조건, 다시 말해 소극적인 조건이기는 하지만 논리학은 그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관련하는 착오를 어떠한 시금석에 의해서도 들춰낼 수가 없다. 일반 논리학은 어쨌든 지성 및 이성의 전 형식적 업무를 요소들로 분해하고 그 요소들을 우리 인식의 모든 논리적 평가의 원리로 제시한다. 따라서 논리학의 이 부문은 분석학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고 바로 그 때문에 적어도 진리의 소극적인 시금석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인식들을 과연 그것들이 대상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진리를 함유하는지 어떤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용의 면에서 탐구하기 전에 우선 먼저 형식의 면에서 그것들을 이 규칙에 비추어 검사하고 평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식의 한낱 형식은 비록 그것이 설령 논리적 법칙들과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 인식의 진료적, 객관적 진리를 확정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불충분하다. 그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한낱 논리학만 가지고서 대상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주장하려 모험해서는 안 된다. 논리학 바깥에서 먼저 그 대상들에 관해 근거 있게 조사된 것을 끌어오고 그런 연후에 논리적 법칙들에 따라 단지 그 조사된 것을 이용하고 연관되는 전체 안에서 연결하려 시도하고 좀 더 잘 표현하자면 그 조사된 것을 논리적 법칙들에 따라서 검사하기 전에는 그런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인식들에게 지성의 형식을 주는 이 매우 그럴듯한 기술의 소유에는 비록 그 인식들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매우 공허하고 빈약하다 하더라도 어떤 유혹적인 것이 있어서 한낱 평가를 위한 규증인 저 일반 논리학이 객관적인 주장들을 실제로 산출하기 위한 적어도 객관적 주장들의 환영을 위한 기관으로 사용되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오용되었다. 그래서 기관으로 잘못 생각된 일반 논리학은 변증학법이라 일컬어진다. 옛 사람들이 한 학문 내지 기술의 명칭으로서 이 변증학이라는 말을 사용한 의미는 가지각색이지만 그럼에도 이 명칭의 실제 사용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다름 아닌 가상의 논리학이었음을 확실하게 간취할 수 있다. 그것은 논리학이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철저성의 방법을 모방하고 논리학의 위치론을 모든 공허한 사칭을 변명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의 무지, 아니 그의 계획적인 사기에다 진리의 외관을 입히는 궤변적인 기술이었다. 이제 우리가 확실하고도 유용한 경고로 주의할 수 있는 것은 기관으로 간주된 일반 논리학은 항상 가상의 논리학, 다시 말해 변증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논리학은 우리에게 인식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는 것이 없고 오로지 어느 대상과 관련해서나 전적으로 무관심한 지성과 합치하는 형식적인 조건들을 가르쳐 줄 따름이므로 적어도 자칭하듯이 자기 지식을 확장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 논리학을 하나의 도구 기관으로 사용하려는 부당한 요구는 결국 다름 아닌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몇몇 가상을 섞어 주장하거나
멋대로 논박하는 공리공담에 귀착하고 만다. 이 같은 가르침은 어떤 방식으로도 철학의 존엄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변증학이라는 이 명칭을 차라리 변증적 가상의 비판으로서 논리학의 일부로 보았고, 그것을 우리도 또한 여기서 그렇게 이해된 것으로 알려고 한다. 4. 초월 논리학을 초월적 분석학과 변증학으로 구분함에 대하여. 초월 논리학에서 우리는 위의 초월적 감성학에서 감성을 그렇게 했듯이 지성을 격리하고 우리의 인식에서 오로지 그것의 근원을 지성 안에 두고 있는 사고 부문만을 들춰낸다. 그러나 이 순수 인식의 사용은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들이 우리에게 직관에서 주어진다는 조건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직관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인식에는 객관들이 결여되는 것이고, 그러면 인식은 완전히 공허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수 지성 인식의 요소들과 그것 없이는 도무지 어떤 대상도 사고될 수 없는 원리들을 서술하는 초월 논리학의 부문은 초월적 분석학이고 동시에 진리의 논리학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인식도 동시에 모든 내용을, 다시 말해 무엇인가 객관과의 모든 관계에 맺음을, 그러니까 모든 진리성을 잃지 않고서는 이 논리학에 모순될 수는 없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 순수한 지성 인식들과 원칙들을 저 순수 지성 개념들이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다. 우리에게 진료, 객관들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경험의 한계 너머까지도 사용하는 것이 몹시 매혹적이고 유혹적이므로 지성은 공허한 말로 꾸며대 순수한 지성의 순전히 형식적인 원리들을 진료적,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도 않고, 아니 어쩌면 결코 어떤 방식으로도 주어질 수 없는 대상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판단하는 위험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 초월적 분석학은 본디 단지 경험적 사용을 평가하는 규준일 뿐이므로, 만약 사람들이 그것을 보편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으로 써서 감히 순수한 지성만으로서 대상들 일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주장하고 결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순수 지성의 사용은 변증적이 될 터이다. 그래서 초월 논리학의 제2부문은 변증적 가상의 비판일 수밖에 없고 초월적 변증학이라 일컫는다. 그것은 그러한 가상을 교조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기술, 유감스럽게도 다양한 형이상학적 요술을 부리는 자주 통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지성과 이성이 초자연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것은 지성과 이성의 근거 없는 월권에 의한 헛된 가상을 벗겨내고 순전히 초월적 원칙들만을 가지고서도 이룰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발명과 확장에 대한 지성과 이성의 요구를 궤변적 환영에 대해 순수 지성을 보호하고 순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각하하기 위한 것이다.